여, 여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8년 전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며 슬리퍼만 남기고 사라진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분당 100억대 타운하우스 정문에서 골프 가방을 메고 검은색 외제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쩔그렁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길에서 처음 마주친 모르는 행인을 보는 것처럼요. 운전기사가 그 사람을 부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라뇨. 도대체 우리 남편은 18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분당 변두리 작은 시장 골목에서 18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요, 제가 46이 되던 해 그의 가을,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며 베란다로 나간 남편이 18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년이 흐른 어느 날 제가 김치 배달을 갔다가 100억대의 타운하우스에서 그 남편을 다시 마주치게 된 이야기예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붉었어요. 저는 분당 야탑동 24평 아파트 부엌에서 갈치를 굽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제주 은갈치였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6이었습니다. 남편은 48이었고요. 결혼한 지 24년째였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21살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군대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작은 아들 재현이는 18살 수능을 한 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원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분당 신도시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2년을 한 회사에서 묵묵히 다닌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도 거의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는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갈치 먼저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큰 소리로 칭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더라고요. 갈치를 한 토막 발라서 작은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기는 했는데 정작 본인은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이 고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제가 묻자 남편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 회사의 일이 좀 복잡해서 별거 아니야.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작은 아들 어깨를 툭 두드렸어요. 평소엔 무뚝뚝해서 아들 어깨 한번 안 두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아, 너 수능 끝나면 아빠가 좋은데 데려다 줄게. 작은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다정한 말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녁 9시 15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뱃값을 꺼내더라고요. 잠깐 한 대 피우고 올게. 평소처럼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 세시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세시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게 제가 남편의 모습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9시 45분이었어요. 평소엔 10분이면 들어오던 사람이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전화라도 받나 싶었죠. 여보, 들어와요. 갈치 식어요. 베란다 쪽을 향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닫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세시문을 열었는데 가을밤 찬바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베란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잿더리 위에 담배 한 개비가 놓여 있었어요. 끝까지 다 피우지도 않은 담배였습니다. 빨갛게 타다가 그대로 식어버린 담배요. 그 옆에 남편의 갈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6층이었습니다. 베란다는 거실 세시문 하나만 드나들 수 있는 막힌 공간이었어요. 옆집 베란다와는 어림잡아 1m 20cm쯤 떨어져 있었고요. 사람이 그 사이로 사라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민호야, 아빠 거실 지나가는 거 봤니? 아니요, 어머니. 아빠 베란다에 안 계세요. 작은 아들도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쟤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화장실, 안방, 작은 방, 베란다 창고까지 다 뒤졌어요.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4평 아파트 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큰아들이 뛰어나가서 1층 입구를 살폈고 작은 아들은 화단을 살폈습니다. 6층 아래 화단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떨어진 사람도 없었고 핏자국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방 화장대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리며 울리더라고요.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차키도 그대로였어요. 슬리퍼도 베란다에 그대로 있었고요. 밤 12시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순경 2명이 집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성인 남성은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됩니다.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순경들은 서류 한 장 적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두 아들과 동네를 헤맸어요. 야탐역까지 걸어가 봤고 남편 회사 근처도 가봤습니다. 단골술집, 동창집,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아무도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남편의 작업복을 챙기다가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회사 영수증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떨리고 흐트러진 글씨였습니다. 마치 아주 급하게 쓴 사람의 글씨처럼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람만 있어다오. 절대 찾지 마라.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살아만 있어 달라니. 누가요? 누구더러 살아있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절대 찾지 말라니.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요?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세 줄짜리 쪽지 한 장이 앞으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줄 유일한 끈이 될 줄은요. 그리고 18년 후 그 쪽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날이 올 줄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원건설 본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박 소장이 회사 돈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 변제각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2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사람을, 사라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차갑게 웃더니 서류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는 남편의 퇴직금이며 밀린 월급이며 보험금까지 횡령금으로 다 상계해버렸어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3달 만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사채업자 2명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남편이 회사 임원에 8천만 원짜리 빚을 보증 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회사 임원이 남편 인감을 도용해서 보증을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이 박살이 났고 식탁이 뒤집어졌어요. 큰아들이 그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갚을게요. 21살짜리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4평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보증금은 사채 갚는 데 다 들어갔고요. 우리 세 식구는 분당 변두리 12평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이사를 갔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군대 입대를 1년 더 미뤘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빚 다 갚고 갈게요. 24살이 되어서야 입대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대학을 포기하고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 재현이는 수능을 망쳤어요.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가 시험지를 백지로 내고 왔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낼 아이였는데 일반 순경 시험을 따로 준비하더라고요. 2010년에 경찰관이 됐습니다. 그것도 험한 강력반을 자원해서 갔어요. 어머니, 저는 형사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왜 사라지셨는지 제가 꼭 밝혀낼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요, 2005년 봄에 야타벽 근처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4평짜리, 어른 셋이 들어가면 꽉 차는 가게였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무며 배추며 떠리로 사다가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트고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2 아들을 먹였습니다. 매년 10월 17일이 되면, 그러니까 남편이 사라진 그 날이 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갈치를 구웠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대로요. 식탁의 한 자리를 비워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그날만은 어떤 약속이 있어도 집에 왔어요. 우리 세 식구는 말없이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분당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야탑동 야산에서 신원미상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DNA 대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결과가 일치하면 어떡하나, 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일치하면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또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를 일이니까요.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행이었는지 절망이었는지 그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2018년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마음씨 고운 아이였습니다. 그 이듬해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제는 아버님 마음에서 보내드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 너무 힘드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얘야, 나는 그 양반이 살아있다고 믿어. 그게 내가 18년을 버틴 힘이야. 그 쪽지요. 영수증 뒷면에 적힌 그 쪽지요. 저는 그걸 코팅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그 한 줄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2024년에 작은 아들 재현이가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대 강력계 형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큰 형사가 된 거예요. 어머니, 저 큰 사건 맡는 부서로 가요. 그 말을 하고 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64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무릎은 망가져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서 결혼 반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저는 그날 갈치를 굽던 46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매일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매일 그 쪽지를 한 번씩 꺼내봤어요.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2026년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가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2026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가게 일을 시작한 지 18년째였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이제 제법 단골이 많아졌어요. 분당 일대에서는 순잔의 김치라고 하면 다들 알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직접 김치 배달을 다녔어요. 오래된 단골들 댁에는 제가 직접 가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날 새벽에 새 거래처가 한 군데 추가됐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가람 타운하우스 단지였어요. 어머님 김치 좀 정기적으로 보내주세요. 한 달에 2번씩요. 전화로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타운하우스라는 곳은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볼 일이 없는 동네였어요. 한 채에 100억이 넘는다는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12년 된 1톤 봉고채, 김치통 5개를 실었어요. 차도 저처럼 늙어서 시동을 걸면 한참을 컬컬거리다가 겨우 움직였습니다. 정자동 단지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더라고요. 정원수가 잘 다듬어져 있었고 길은 깨끗했고 어디선가 분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3동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치통을 내리려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때였어요. 옆 20이 동정원에서 한 노신사가 골프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김치통을 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이요. 눈썹의 모양, 콧날의 각도,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까지요. 18년 전 베란다로 사라진 우리 남편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김치 국물이 신발 위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18년이 지났으니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좀 생겼지만요. 그래도 저는 알아봤어요. 24년을 한 이불 덮고 잔 사람의 얼굴인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 사람도 김치통 떨어지는 소리에 잠깐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여보, 미안해 하고 안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길에서 처음 마주친 모르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저를 통과해서 본 것 같은 그런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차 좀 빼주시겠어요. 제 차가 못 나갑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또 우리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느긋하고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어요. 여보?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1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갈치를 굽던 그날 밤이 베란다의 슬리퍼가 영수증 뒷면의 쪽지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저를 아세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단지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골프 모임 시간 늦으십니다. 출발하시죠. 회장님이라고요. 그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더 흘끗 보더니 운전기사를 따라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어요. 차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발밑에는 깨진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 국물이 점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단지 입구로 멀어지는 검은색 차의 뒷모습을 차량 번호판이 보일 때까지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김치 배달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돌아와서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8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휴대전화 속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요?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왜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18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작은 아들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재현아, 엄마 좀 와줄래?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는지 작은 아들은 두말 없이 1시간 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형사일을 하다가 그대로 뛰어왔는지 점퍼 차림 그대로였어요. 작은 아들 나이 이제 36이었습니다. 관역수사대 강력계 형사 16년 차였죠. 저는 작은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정자동 단지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아빠야. 작은 아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헛것을 보신 거예요. 18년이에요. 18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계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작은 아들 손을 잡고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여기, 여기 봐봐. 왼쪽 귀 밑에 콩알만 한 점. 내 아빠한테도 똑같이 있었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작은 아들이 사진을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형사 일을 16년이나 한 사람이라 평소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참을 사진만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그 단지에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약속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년이에요. 18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다시 가지 말라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다음 날 작은 아들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비공식적으로 차량 번호 조회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이름이 강민철이래요. 67세고요. 윤성홀딩스라는 회사 자문역이에요. 저는 식탁 앞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요.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사람 주민등록이 처음 발급된 날짜가 2008년 11월 5일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게 2008년 10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라진 지 정확히 19일 후에 그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록된 거였습니다. 그 이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기록도, 군대 기록도, 가족 관계도, 의료보험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2008년 11월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니, 형사 일을 16년 했지만 이런 패턴은 딱 한 가지 경우예요. 누군가가 신분을 통째로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힘이 있는 누군가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길로 그 사람이 사는 타운하우스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고 했어요. 집주인은 강민철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윤혜경이라는 78세 노부인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인터넷으로 윤혜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1980년대에 검찰에서 이름이 높았던 전직 부장검사였어요. 그것도 1996년에 대원건설 1세대 회장 정만석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고 좌천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원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재현아, 그 회사가 네 아빠 회사잖아. 네, 어머니, 18년 전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 지금은 정만석 회장의 아들 정태성이 회장이에요. 72세고요. 작은 아들은 자기 이마를 한 번 짚었습니다. 형사 일을 하면서도 좀처럼 짖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 단지에 다시 가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18년 전 아버지 실종이랑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큰 회사가 얽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아, 18년이야. 엄마가 18년을 기다렸어. 그 쪽지 한 장 들고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 한 줄 들고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다. 작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형사가 된 후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고 셔터를 올리는데 거리 건너편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30분이 넘도록 가게 주변만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셔터를 다시 내리고 가게 안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우리 남편을 사라지게 만든 그 누군가가 지금 저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작은 아들의 만류에도 저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7일 후에 다시 김치 배달을 핑계로 그 단지로 향했어요. 1톤 봉고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날은 22동 앞에 일부러 차를 오래 세워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1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밥이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단지 안에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람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카페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단지 안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시켰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왔어요. 백발을 곱게 빗어 올린 분이었습니다. 정갈한 한복 차림에 등이 꼿꼿했어요. 78세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 보일 만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윤혜경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알려준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런데요, 그 노부인이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제가 앉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여기 자리가 비었네요. 잠깐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부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댁이 그 김치집 사장님 맞으시죠? 순잔의 김치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게 이름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아세요? 우리 그 사람이 그 김치를 18년 만에 처음 먹어본 맛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보리차 잔을 든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잔 속의 보리차가 출렁거렸어요. 18년 만에 처음 먹어본 맛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이 누구신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노부인은 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손을 바라봤어요. 손이 참 곱지 않으시네요. 마디마디 굵어지신 거 보니 18년간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8년이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정확히 18년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남편이 사라진 지 정확히 18년이 됐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18년인 줄 아세요? 노부인은 한복 소매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윤혜경. 제가 댁을 좀 압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저는 명함을 받아든 손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검사 출신 노부인이 도대체 어떻게 저를 안다는 건가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모님, 노부인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듣던 호칭이었어요. 어떤 진실은 너무 일찍 알면 사람이 죽어요. 18년이 흘렀으니
이제는 알아도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이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 살아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 한마디를 18년 만에 처음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노부인은 답을 피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러나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되게 작은 아드님, 광역수사대 형사라고 들었어요. 잘 키우셨어요. 저는 등에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 아들 직업까지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 가족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18년 동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노부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복자락을 정리하더니 마지막으로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모님. 그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절대로 사모님과 두 아드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분은 18년 동안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카페를 나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그분의 등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의문 하나가 풀렸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큰 의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18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그리고 저 노부인은 왜 우리 남편을 지켜온 걸까요?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또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카페에서 만난 그 노부인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작은 아들은 식탁에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형사가 사건 조사를 하듯이요. 저는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노부인이 손을 바라본 일, 18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일, 작은 아들 직업까지 알고 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그 말까지요. 작은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 내내 비공식적으로 18년 전 아버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들은 광역수사대 미제사건반 동료 형사 한 명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가 자료실 깊은 곳에서 곧 폐기될 예정이던 옛 기록 한 뭉치를 찾아냈다고요. 2008년 10월 18일이요. 아버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이에요. 분당경찰서 강력반에서 대원건설 본사를 한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수사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사건이 종결됐어요. 개인적 잠적으로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라진 게 절대로 개인적 잠적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베란다의 슬리퍼와 꺼지지 않은 담배, 그 쪽지를요. 종결 사유에 적힌 담당 검사 이름이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평검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작은 아들이 노트를 한 장 넘겼어요. 대원건설 법무총괄 부사장이에요. 검사 그만두고 곧장 그 회사로 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우리 남편 사건을 사흘 만에 묻어버린 그 검사가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다고요. 작은 아들은 18년 전 분당 신도시 건설 현장의 회계 기록을 추적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자재 발주를 관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청업체 9군데의 가짜 거래 흔적이 있어요. 합치면 약 47억 원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회장 정태성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요. 47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18년 전 그 시절에 4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비리를 알아챈 거예요.
회사 회계감사실에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사라지시기 일주일 전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사라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은 18년 전 남편의 옛 회사 동료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은 67 새노인이 되셨더래요.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동네 가게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분이 작은 아들을 보고는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하셨답니다. 박 소장이.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가 사라지기 사흘 전이었어.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나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식구들 좀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때 이미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짊어졌던 겁니다. 그 동료분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남편의 책상이 이미 텅텅 비어 있었다고요. 회장 비서실에서 보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남편의 사무용 컴퓨터며 서류며 모조리 가져갔다고요. 실종된 직원의 책상이요. 신고된 지 12시간도 안 돼서 다 비웠어요. 회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작은 아들은 노트를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알려줬어요. 어머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윤혜경이라는 그 노부인이요. 1998년에 검찰에서 좌천된 후로 어디서 뭐 하고 살았는지 추적해봤어요. 그런데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우리가 살던 야탑동 그 아파트예요. 우리 옆집에 601호에 그분이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우리 옆집에 그분이 살았다고. 네, 어머니. 그것도 2달만요. 아버지 사라지신 다음 날 새벽에 급히 이사 가셨어요. 저는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베란다 옆집 난간에 묻어있던 작은 흙자국. 옆집 베란다와 우리 집 베란다 사이에 1m 20cm 간격. 설마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 좁은 베란다 사이를 건너간 건가요? 윤혜경이라는 그 검사 출신 노부인이 우리 남편을 어디론가 데려간 건가요? 18년 전 그날 밤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윤혜경이라는 그 노부인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작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노부인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네요. 대개 어머님과 2 아드님 모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저는 그 약속날 새벽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큰아들 민호와 작은아들 재현이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39세, 작은아들이 36세가 되어 있었어요. 2 아들이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데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타운하우스 22 동의문이 열렸어요.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18년 전 야탑동 24평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우리 남편의 옆모습 사진이었습니다. 옆집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윤혜경 노부인은 우리 세 식구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제가 1998년에 검찰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쫓던 사건이 대원건설 1세대 회장 정만석의 비자금 사건이었어요. 외압을 받고 좌천됐죠. 옷을 벗은 후에도 저는 그 부자의 비리를 혼자 추적했어요. 10년을요. 저는 노부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2008년 여름이었어요. 정태성 회장이 분당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현장의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분이 대개 남편 박정훈 소장이었죠. 큰아들이 옆에서 어머니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가 박 소장을 2달 동안 지켜봤어요. 댁들이 사시던 그 아파트 옆집으로 일부러 이사를 갔습니다. 박 소장은 대단히 양심적인 분이셨어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이분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노부인은 2008년 10월 초에 우리 남편한테 익명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회사가 47억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증거는 회장실 금고 안에 있다고요. 박 소장은 처음엔 그 편지를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직접 회사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충격을 받으셨죠.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던 거예요. 내부 고발을 결심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식사 자리에서 갈치를 제대로 못 먹던 그 모습이 다 그 이유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박 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어요. 정태성 회장은 그런 위험을 절대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2008년 10월 17일 오후였어요. 저한테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박 소장을 처리한다고요. 회사가 사람을 보낸다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박 소장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휴대전화 번호도 몰랐고, 회사로 연락하면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옆집 베란다에서 기다렸어요. 그날 밤 박 소장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오시기를요. 저는 그날 베란다 옆집 난간에 묻어있던 작은 흙자국이 떠올랐어요. 박 소장이 베란다로 나오신 게 저녁 9시 15분쯤이었어요. 제가 베란다 난간 너머로 짧게 외쳤어요. 박 소장님, 오늘 밤 댁을 죽이러 옵니다. 가족을 살리시려면 지금 저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노부인은 그날 우리 남편한테 보여줬다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회장실에서 청부업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결단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슬리퍼를 벗어두고 베란다 난간 1m, 20cm를 건너 옆집으로 넘어가셨답니다. 노부인의 차로 그날 밤 강원도 상골에 있는 옛 응어지로 도피하셨고요. 그날 밤 청부업자 2명이 실제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나중에 확인됐다고 하셨어요. 베란다에 슬리퍼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자 그들은 도주한 줄 알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박 소장이 도주한 걸 알아챈 정태성 회장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대개 가족을 인질로 삼은 거예요. 박 소장한테 협박을 했죠. 가족한테 연락하면 가족이 죽는다고요. 신고하면 가족이 죽는다고요. 저는 그제야 그 쪽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사람만 있어다오. 절대 찾지 마라. 남편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18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연락도 못한 채로요. 거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안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족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소파에 앉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들도 굳은 채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리다가 결국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매일 보고 싶었어. 미안해. 여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큰아들 민호는 한참을 굳어 있다가 무릎 꿇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아들 재현이는 눈물을 꼭 참고 있었어요. 형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18년 전에 아버지를 사라지게 만든 그 사람을 잡아야 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끝을 봐야지. 윤혜경 노부인이 그동안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작은 아들이 관격수사대에서 비공식 조사를 시작한 그 시점에 맞춰서 노부인과 남편이 18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검찰 특수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요. 비자금 1200억 횡령, 살인교사 미수, 협박, 증거인멸, 검찰 매수까지 정태성 회장의 죄목이 7가지나 됐답니다. 검찰은 비밀리에 영장을 준비했어요. 작전 날짜는 2026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날은 정태성 회장의 70새7순 잔치가 강남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날이었어요. 재계와 정계 인사 300명이 모이는 자리였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잤습니다. 18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신라호텔 그랜드볼룸 안에서는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정태성 회장이 무대 위에 올라 자축 연설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운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각 호텔 로비. 저는 떨리는 손에 그 쪽지 한 장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코팅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 쪽지요. 미안하다. 사람만 있어다오. 절대 찾지 마라. 큰아들이 제 왼쪽에, 작은 아들이 제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고 남편이 윤혜경 노부인과 함께 들어섰어요. 저와 남편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그 한마디를 18년 만에 다시 입에 담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어.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다 죽는다고 해서? 18년이야. 18년 동안 매일 사진만 봤어. 매일 일기만 썼어. 미안해, 여보.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함께 꿇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18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한꺼번에 다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볼룸 안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검찰 특수부 검사 5명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연설하던 정태성 회장 앞에 영장이 제시됐답니다. 정태성 씨.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태성 회장은 경로해서 외쳤다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나 옆에 있던 법무총괄 김상철 부사장도 동시에 체포됐답니다. 18년 전 우리 남편 사건을 사흘 만에 묻어버린 바로 그 검사 출신 임원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앞에 당당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여보, 이제 진짜 집에 가자. 호텔 정문 바깥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대원건설 회장 18년 은폐 사건. 마침내 진실 밝혀져 속보가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모든 방송에서 그 사건이 머리 기사로 쏟아져 나왔어요. 대원건설 18년 은폐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일경제, 한겨레, 조선일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이 일면에 실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모든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18년 전 사라진 한 가장의 이야기가 18년이 흐른 끝에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남편의 이름이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흘러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태성 회장은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살인교사 미수, 비자금 1200억 원 횡령, 협박, 증거인멸, 그리고 검찰 매수까지요.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추징금도 1200억 원이 함께 매겨졌어요. 법정 안에서 정태성 회장은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우리 남편과 윤혜경 노부인이 한 장 한 장 모아온 증거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비리를 묻어주던 사람들이 모조리 함께 잡혀 들어갔으니까요. 대원건설 법무총괄 김상철 부사장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18년 전 우리 남편 실종 사건을 사흘 만에 개인적 잠적이라고 묻어버린 바로 그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8년 전 사건을 함께 덮어준 검찰 인사 3명이 추가로 기소됐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8년 전 우리 남편을 죽이러 왔던 청부업자 2명도 결국 잡혀 들어갔어요. 정태성 회장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덕분이었습니다. 그 2사람이 법정에서 다 털어놓았답니다. 회장이 시켜서 그날 밤 아파트로 갔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그 청부업자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만약 18년 전 그날 밤 윤혜경 노부인이 베란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남편은 그날 밤 그 사람들 손에 죽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18년 만에 호적이 회복됐어요. 사망 처리되었던 신분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정됐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 우리 호적에 적혔어요. 그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2 아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큰아들 민호는 한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18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연락은 했어야지. 그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큰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큰아들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어요. 가방 안에는 일기장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장 1800권이었어요. 매일 가족 사진을 보면서 매일 가족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를 쓰면서 18년을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일기장을 한 권씩 펼쳐보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1800권의 일기 첫 줄이 모두 똑같았답니다. 오늘도 미안하다. 살아만 있어다오. 그 한 줄이었어요. 큰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9 새 큰아들이 67 새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아들 재현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역수사대 안에서 특별 진급을 했어요. 18년 전 자기 아버지 사건을 끝내 풀어낸 형사라고 모든 동료들이 인정해 주었답니다. 작은아들이 진급식에서 한 말이 신문에 실렸어요. 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가 오늘 마침내 완성됐다고요, 저는요. 18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던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남편이 매일 곁에서 저를 간병해 주셨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다리에 마사지도 해주시고요. 18년 동안 못 해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주려는 사람처럼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아버지 앞에서 어색해했어요. 18년 만에 나타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손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남편이 손녀에게 건넨 건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18년 동안 매년 손녀의 생일마다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언젠가 손주가 태어나면 줘야지 하면서 미리 써둔 편지들까지요. 윤혜경 노부인은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원도 산골 옛 응어지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떠나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18년 동안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제 임무는 끝났다고요. 부디 행복하시라고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보상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은 정태성 회장의 은닉 재산 중 일부를 우리 가족에게 귀속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8년 전 우리 남편한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 임금,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까지 합쳐서 35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도 손에 잡히지 않던 돈이었어요. 12평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서 양동이로 비를 받아가며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윤혜경 노부인이 강원도로 떠나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남편이 윤성홀딩스 자문역으로 일하며 받은 모든 급여와 그 운용 수익을 합친 약 28억 원이 우리 남편 진짜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던 정자동 한가람 타운하우스 22 동 한 채까지요. 우리 남편한테 직접 양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윤혜경 노부인이 강원도로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18년의 보상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빼앗긴 시간의 일부일 뿐이에요. 부디 죄책감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2027년 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분당 정자동 한가람 타운하우스 22 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18년 전 12평 반지에서 시작했던 삶이 100억이 넘는 타운하우스에서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큰 집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1층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큰 집은 무릎이 더 아프다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18년 동안 작은 집에서만 산 사람한테는 그 큰 집이 너무 횡했거든요. 2층은 큰아들 민호 가족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손녀와 한 집에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제 작은 반찬 가게는 그해 가을에 분당 정자역 사거리에 100평 규모의
한정식 식당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18년이었어요. 간판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차린 밥상, 개업 첫날, 윤혜경 노부인이 강원도에서 직접 올라와 첫 손님으로 식사를 해주셨어요. 그날 식당 한쪽 벽에는 우리 남편이 18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 1800통이 액자에 담겨 전시됐습니다. 손님들이 그 편지 앞에서 한참씩 멈춰 서 계셨어요. 작은 아들 재현이는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광격수사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형사가 신부였어요. 결혼식 단상에 들어설 때 작은 아들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18년간 해오던 택배 대리점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새로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베란다였어요. 우리 남편이 사라졌던 그 베란다요. 실종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하시면서 자기 같은 처지에 놓인 가족들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18년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실종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무릎 수술을 받은 후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우리 가족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강릉 바닷가였습니다. 남편이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 모습 위로 18년 전 야탑동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편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18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새집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 베란다와는 다른 베란다였어요.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여보, 이번엔 절대 안 사라질게.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엔 담배도 끊어요, 영감. 18년 동안 못 끊었으면 평생 못 끊는 거예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셨어요. 18년 전 그날 베란다에서 피우다 말았던 그 담뱃갑이었습니다. 18년이 지나서 누렇게 변한 담뱃갑이었어요. 남편은 그 담뱃갑을 베란다 옆 쓰레기통에 천천히 버리셨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18년 전 사라졌던 그 베란다가 아닌 새로운 집의 베란다 너머로요. 우리 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요.